안녕하세요, 박근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우디 A6 약간 구형이긴 한데요. A6 BDW 엔진의 기초,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들하고, 그다음에 엔진을 분해 조립할 때 제일 필요한 그러한 분해 조립의 순서라든가 토크,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준비한 시간이 꽤 오래 좀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 현장 실무 정비 사례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아마 조금 더 빨라질 것 같고요. PPT에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디 A6 기초 정비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A6는 A100이라는 차를 중심으로 세대가 시작되는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이제 구형 세대들을 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형 차가 A100 인데, 이게 이제 스키 점프대에 올라가는 동영상, 광고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입니다. 오늘 정비 사례로 다룰 거는 아우디 A6 5세대, 6세대로 하는 C5, C6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BDW 엔진은 C6, 2004년식부터 나온 C6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 안개등 타입을 보면 동그란 거 들어간 것들은 이제 구형이고 전기형이라고 하고, 후기형은 이제 사각형 안개등이 들어가 있는 타입입니다. 아우디 A6는 이때 가격만 해도 7천만 원이 넘어가는 시차 가격이 그런 가격이었는데, 지금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고, 아우디 매니아층들에서는 여전히 구형 아우디라고 그래도 가지고 싶어 하는 차량입니다.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들은 이제 7세대를 지나서 8세대 차량이죠.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아우디 A6 신형들 좀 꼭 하나, 물론 BM이나 벤츠를 구입해서 타려고 하는 것도 좀 있지만, 아우디 디자인이 또 워낙 스포티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각져 있어서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강인한 인상 이런 것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신형 스타일을 좋아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국내 딜러, 메인 딜러가 어디였더라? 효성인가? 효성에서 했다가 효성에서 했다가 아마 고진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고진에서 이제 팔기 시작한 이후로 국내에 많이 저변 확대가 됐는데, 꼭 고진 때문에 저변 확대가 됐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이후에 빅뱅처럼 수입차, 독일 3사 차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죠. 아우디 하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1세대에서 나오는 A100이 스키 점프대를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동영상 나왔던 거로 아주 유명하죠. 올로드 콰토르라고 하는, 발음이 좀 시원찮은가요? 올로드 콰토르. 올로드 콰토르라고 하는 거는 사륜구동을 이야기하죠. 사륜구동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30%는 뭐냐? 세계에서 올로드 콰트로가 30% 팔렸다라는 거예요. 전체 팔린 비중에서 30% 팔렸는데, 대한민국에서 팔린 거는 80%가 올로드 콰트로예요. 짧은 겨울이지만 눈이 와서 올로드 콰트로가 80% 팔렸을까요? 아니면 나는 최고의 차를 타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올로드 콰트로가 80% 팔렸을까요? 아마 후자겠죠. 이렇게 보여주고, 또 네 차보다는 내 차가 훨씬 더 좋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올로드 콰트로가 80%가 팔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렇게 외국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럴 거예요. 스웨덴, 유럽 이쪽 그 위쪽에 눈 많이 오는 데에서도 비율이, 전 세계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80%나 팔렸어요.
그리고 CMOS라는 단어는 그 ECU의 시스템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 EMS 쪽을 다루는 회사 또는 대표적인 그러한 단어가 되는데요. 지멘스하고 합쳐서 요 EMS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MOS라고 회사가 정해져 있고, FSI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료를 분사하는 우리 국내의 이제 GDI하고 뭐 같은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터보가 들어가면 T자를 써서 TFSI. 그래서 터보 직분사 엔진이 되는 거예요. TDI 하면 터보 디젤 인젝션. 그래서 터보 직분사 엔진이 됩니다. 또 멀티트로닉으로 대표되는 CVT. 있죠. 이 CVT는 멀티트로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익스텐션 됐습니다. 익스텐션은 뭐냐? 워낙 내구성이 안 좋아서 퇴출됐어요. 이제 이 CVT를 올려서 차량을 제작해서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이 CVT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냐면 5만 킬로마다 CVT 오일을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정도로 내구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엔진입니다. 이렇게 엔진 CVT 오일을 교체를 해도 고장이 나서 주기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몇백만 원씩 수리를 했던 주기적으로 그런 엔진. 아반떼 세단은 해치백 타입이 워낙 유럽에 많기 때문에 해치백 타입하고 일반 포도 타입의 트렁크를 여는 타입하고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우디 엔진들은 버티칼 엔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직렬로 구성이 주로 돼 있죠. 그래서 V6에 CVT 올려서 직렬로 구성이 돼 있는 A6 2.4로 돼 있는 것들이 CVT 멀티트로닉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우디 자팍이라고 뭐 제목을 했는데 이런 간단한 단어들입니다. 이 아우디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C4, C5 뭐 몇 세대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인터넷에 구글에서 간단하게 구글 창에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아우디 카 타임라인이라고 그대로 쳐서 놓고요. 뭐 다른 차종들도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 이제 뭐 BMW라든가 뭐 벤츠라든가 앞에 차종만 바꿔서 집어 넣으면 이 차량이 생산된 연대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우디 카 타임라인이라고 한 다음에 엔터 해봅니다. 엔터를 하면 이렇게 첫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템플릿에서 아우디 베이클 타임라인 유럽을 기준으로 한 타임라인이 맨 위에 나오죠. 요 타임라인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연대표가 쭉 나오죠. 연대표가 나오는 거에서 2000년 A6 차종이 나옵니다. 뭐 사진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사진이 나오고 클릭해서 들어가고 나면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번역이 나오는 것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은 오른쪽에서 스크랩 한 다음에 번역 기능을 켜가지고 번역기에다 붙여 넣으면 해서 이렇게 바로 돼서 나오죠. 예. 그리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 된 페이지가 나오고 이런다고 뭐 어려워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보면 A6는 C4 시리즈라고 되어 있죠. 시리즈의 멤버로 지정되고 처음에 출발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구형 1, 2, 3, 4세대는 구형 차량이라서 이제 그렇게 세대 기준만 아우디 측에서 잡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A6의 이제 시작은 C4로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된다. C5, C6, C7, C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설명들을 잘 하나씩 읽어보면 많은 내용들을 차량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년식 오늘 정비 사례로 살펴볼 것들에 대한 타임 차트예요. 4A, 4B, 4F, 4G, 4K 이런 식으로 엔진 개발 코드네임이 정해져 있는데요. 2005년식에 생산된 아우디 A6가 4F라고 불리고요.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제 4K, 이제 그 뒤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에도 이렇게 같은 그런 세대를 두고서는 엔진 코드 네임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C1, 2, 3, 4, 5, 6 해가지고 이러한 세대 구분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해요. 자동차의 그 플랫폼, 그 해당 차량의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은 폭스바겐 그룹의 C 플랫폼을 따라갑니다. 이 폭스바겐에서 독자적인 고급 브랜드로 만들어진 게 아우디이기 때문에 역시 폭스바겐의 큰 틀을 따라가겠죠. 이 폭스바겐 플랫폼을 보면 A 플랫폼, B 플랫폼, C 플랫폼, D, E, T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기타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미들 사이즈 또는 럭셔리 아우디는 C 플랫폼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그룹과 아우디 그룹에서 공용으로 중형차, 그다음에 럭셔리 세단에다가 집어넣는 플랫폼을 C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 플랫폼의 세대 구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C5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요 C5는 세대 구분에 대한 거고요. 엔진 구분에 대한 엔진명은 우리가 이제 정비를 할 때 상당히 중요시 하겠죠. 근데 이 엔진 구분을 뭐 BD 더블 엔진이네, 뭐 CD CV 엔진이네 이런 거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차량 스캐너, 범용 스캐너 가지고 들어갈 때 엔진을 선택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A6, 아우디 A6 연식 2006년식에서 선택에 들어갔는데 엔진명이 한 30개가 쫙 나옵니다. 어디로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스럽잖아요. 야, 이거 처음부터 딱 막히는 거예요. 진단에서 딱 들어갔는데. 그럴 때 구글을 열어가지고 요 창까지 들어오면 이 차량이 뭔지 구분을 연식에 따라서 어느 기준에 있는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이 차량을 구분할 수 있는 아이디가 트렁크에 들어있어요. 흔히 그래서 이제 트렁크를 열어서 그 스페어 타이어에 있는 그 보드를 한번 열어봐라 이렇게 하는데 트렁크에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 화면. 잘 붙어 있다면 아이디가 붙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더러워져 있는 것도 있고, 옆으로 붙어 있을 때도 있고, 위에 붙어 있을 때도 있고, 뒤쪽에 벽에 붙어 있을 때도 있고, 뭐 다양한데요. 어떤 것들은 이제 이게 낡아서 없어져 버린 것도 있고요. 또 더러워졌거나 찢겨졌거나 이런 상태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얘를 못 찾냐? 이 BDW라고 하는 엔진, 4F2라고 하는 엔진 코드명의 BDW 엔진 미션 형식, 요걸 그러면 못 찾냐? 아닙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 들어있냐? 폭스바겐과 동일하게 아우디도 글로브 박스, 조수석, 걸레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지갑 안에 기본 책자 제공하는 책자 4가지를 줬습니다. 이 4가지 중에 서비스 플랜이라는 책자에 아이디가 또 하나 붙어 있어요. 서비스 플랜을 해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첫 페이지에 안쪽에다가 아이디 카드를 붙여놨습니다. 이건 이제 골프를 이제 가지고 찍어본 건데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붙어 있어서 CRBC 엔진이라든가 이러한 구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 밑에 이제 데이터 카드 해서 기타
기타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볼 때 기준을 뭐로 잡아야 될 건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에 없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제 글로벌박스에 있는 서비스 플랜을 보면 되겠죠. 또 서비스 플랜에 보면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플랜을 기준으로 점검을 하지 않은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거나 제시하고 하는 것들은 뭐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올바른 차량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거겠죠. 요 정비를 위해서는 요 차량 정비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 카드를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범용 지침서를 사용을 해서 접근을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올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데이터에서 조금 전에 봤던 BDW 엔진 2006년식이었는데요. 이거를 진단을 해서 들어갈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 시점을 찾아 들어가면 2006년식 아우디 A6 선택을 해 들어갔더니 없어요. 4의 V까지 맞는데 일치를 하는데 3.2, 4.2만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엔진을 볼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올 데이터는 미국 내 미국에 해당하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정비 지침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2.4라는 엔진에 대한 정비 지침은 없어요. 그게 이제 일부 지역에 팔린 차거든요. 2.4 CVT 엔진은, 차량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범용 지침서를 가지고 해당 정비 지침을 볼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용 정비 지침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전용 서비스 매뉴얼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엘사윈이 됩니다. 4FE BDW 6N JFJ라는 카드를 가지고 엘사윈을 구동을 합니다. 어드민이라는 공개된 이러한 거겠죠. 내려서 이렇게 눌러서 지침서를 실행하면 아우디 2006년식 세일즈 모델 4FE 세일즈 모델 선택하고요. BDW 엔진, 기어박스 JFJ 선택을 하고 모아 추가 정보를 해서 차종 선택을 확실히 한 다음에 OK 눌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엘사윈에는 이렇게 2.4 엔진에 대한, 물론 2.4 말고도 전체 엔진에 대한 정비 지침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정비 지침을 봐서 언어를 보기 어려워서 한국어로 설정을 해서 한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설정을 해서 브레이크 기술 데이터 항목을 처음에 쳐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1BA가 뭐다, 1LTAB 항목들은 뭐다라는 것들이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버전에서는 빠진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어의 그 영국 버전으로 설정을 해서 해당 설명을 보면 그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데이터, 엔진의 데이터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지금 찾아 들어가는 화면이죠. 요 기본 데이터에 보면 143625라고 해서 파이어링 오다가 나와 있고요. 요 위치가 나와 있죠. 파워 유닛에 6실린더 인젝션 엔진 2.4의 테크니컬 데이터의 엔진 데이터라는 항목입니다. 이 엔진 데이터의 기본으로 점화 순서를 알아야 기본적으로 뭐 압축 압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분해 조립의 타이밍 마크 위치라든가 분해 조립을 하기 위한 초 세팅 얼라이먼트의 그 초기점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점화 순서 파이어링 오도가 없으면 이거를 이제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파이어링 오도를
꼭 그리고 엘사윈을 통해서 그러면 찾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역시 구글에서도 뭐 점화 순서를 찾아볼 수 있어요. 아우디 A6 파이어링 오더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하면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내용들에서 이제 이미지에서 아우디 파이어링 오더를 찾아서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클릭을 해서 점화 순서를 보면 그런 식으로 1, 2, 3, 4, 5, 6이라고 해서 뱅크와 점화 기통에 대한 순서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뱅크 1과 뱅크 2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뱅크 1은 어디를 뱅크 1이라고 해야 돼요? 무조건 1번 실린더를 뱅크 1이라고 합니다. 1번 실린더가 좌측에 있었느냐 우측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좌측에 있었으면은 좌측이 뱅크 1이 되는 거고 1번 실린더가 우측에 있었다 그러면 우뱅크 아래치가 뱅크 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 무조건 뱅크 1은 1번이다. 점화 순서에 1번 실린더로 되어 있는 게 뱅크 1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국내 차종에서 뱅크 1이 어떤 건가 한번 오피러스 뮤 엔진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뮤 엔진을 중심으로 보면 앞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미션이 왼쪽에 있죠. 우리가 말하는 운전석에 미션이 있고 옆으로 누워 있어서 뱅크 1이 뒤쪽에 가 있습니다. 왜 뒤쪽에 있냐면 점화 순서가 1, 3, 5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실린더가 1, 3, 5 약간 앞쪽에 있죠. 공간이 실린더의 앞쪽에 있어서 앞에 타이밍 체인 쪽 크랭크 풀리 쪽에 가까운 실린더가 1번이 되고요. 점화 순서도 역시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뱅크의 구분은 미션에서 엔진 쪽을 쳐다봤을 때 왼쪽이 좌뱅크가 됩니다. LH 오른쪽은 RH 우뱅크가 되고요. 뱅크 1에 대한 구분은 점화 실린더의 1번 파이어링 오더의 1번을 뱅크 1으로 치니까 LH, RH의 뱅크 1은 RH 쪽이 뱅크 1이 되는 거예요. 1, 3, 5, 2, 4, 6 이렇게 오피러스 뮤 엔진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뭐 기타 일본 차량의 닛산 거인데요. 닛산 것도 뭐 다 동일한 형식입니다. 이거 이제 이미지는 닛산 거를 갖고 온 거고요. 오피러스 뮤와 똑같아서 한 겁니다. 이제 타우 엔진인데요. K9 미션 쪽에서 쳐다봤을 때인데 이거는 이제 차량이 이렇게 돼 있겠죠. 얘는 이제 그 직렬형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 전면 전범퍼 부위이고요. 1번 실린더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현대 기아 서비스 매뉴얼 온라인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 GSW에는 점화 실린더 구 파이어링 오더가 잘 안 나와 있어요. 좀 찾기가 좀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라든가 뭐 오피러스라든가 이렇게 그 정비 진단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뱅크 2에 산소 센서가 뭐 고장으로 떠 있다. 그러면 뱅크 2가 어딘지 막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왼쪽 건지 운전석 건지 오른쪽 조수석 쪽에 뱅크를 말하는 건지 또는 앞쪽에 있는 뱅크냐 뒤쪽에 있는 뱅크냐를 헷갈려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헷갈리셨던 거 있죠.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GSW에 잘 안 나와 있거든요. 1번 제네시스나 K9에 올라가 있는 뮤 엔진으로 봤을 때 파이어링 오더 1번이 그 조수석 쪽이에요. 네, RH 뱅크죠. 네, 그래서 산소 센서의 구분은 이런 식으로 센서 1 1번 실린더가 있는 뱅크 1 쪽에 위쪽은 센서 1
그래서 센서 1, 뱅크 1, 뱅크 1, 센서 1, 뱅크 1, 센서 2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어링 오더를 앞에 차종 이름만 넣어가지고 인터넷에 치면 언제나 좀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만 있어도 이제 점화 실린더나 산소 센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이제 엔진 정비로 들어가기 위해 진단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엔진 트러블의 원인을 먼저 선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무조건 탈거를 해서 분해를 하면 답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해부터 하면 그때 이제 오판할 수 있어요. 처음에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꼭 먼저 계측을 해놓고 그 다음에 분해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미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 또는 기계적인 데미지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진단에 대한 방향을 틀리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분해해 놓고 나면 여기에서 얻지 못하는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에 트러블이 있을 때는 이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압축, 헤드, 피스톤, 위상, 체인에 관계된 거, 연료, 점화, 전원 이런 식이 있습니다. 전원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 전압을 꼭 충전 전압이나 기동 전압, 시동 초기에 초기 전압이라든가 부하를 주고 나서 보상되는 보상 전압 같은 것들을 확인을 꼭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중에 압축 압력 게이지나 리크 테스트하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내시경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체인 같은 경우에는 위상을 찍어서 좀 확인할 수 있겠죠. 스코프를 사용하실 수 있는 위상을 찍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요즘 구형 타입들은 위상을 좀 찍기 쉽지만 신형 타입들에서는 벤츠도 그렇고 크랑크각 센서 쪽과 TDC는 위에 있으니까 항상 탐침하기가 쉬운데요. 이 크랑크각 센서, CKP를 탐침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엔진 ECU가, PCM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열어가지고 위에서 탐침을 하면 좀 쉽겠지만 또 그것도 서비스 매뉴얼을 전장회로도를 가지고 있고 볼 수 있어야 또 가능하니까 이렇게 체인에 대한 문제를 처음에 확인하는 게 쉬운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위상이 그럼 흔들려서 트러블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범용 진단기를 가지고 하는 거를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연료나 점화, 전원도 처음에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특히 위상에 관계된 것들은 흔들릴 때 참 애매할 수 있어요.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앞서 말했던 압축이라든가 다 같이 흔들리겠죠. 도대체 그리고 헤드나 피스톤이 나빠서 트러블이 나오는 건지 위상이 흔들려서 트러블이 나오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고장 코드가 현재 뜨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니까 오일 컨트롤 밸브에 의해서 캠축 위상이 변동될 때 과연 얘가 지금 오일 컨트롤 밸브는 작동을 하느냐 못하느냐 간단하게라도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테를 사용하는 건데요. 강제 구동 항목, 서비스 구동 항목에 들어가서 오일 컨트롤 밸브를 작동시키고 손으로 만져보거나 빼보거나 할 수 있어요. 작동음이 딱, 딱, 딱 하고 이렇게 들려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요 간단한 확인을 안 하고 나서 얘가 지금 시동이 걸려서 위상이 잡혔어야 되는데 위상이 안 잡히고 트러블이 만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축이 틀어지고 캠각이 틀어지고 배기가스도 틀어지고 했는데 이 위상이 틀어져서 배출가스가 오버돼서 산소 센서를 띄우는 걸 산소 센서부터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한다면
틀리겠죠. 산소 센서를 4개를 싹 신품으로 바꿔도 안 돼요. 그런데 웃긴 게 산소 센서가 정품이 비싸다 보니까 산소 센서를 애프터로 시킵니다. 한 20만 원짜리 되는 거 애프터로 한 4개 시켜서 100만 원어치 딱 바꾸고 시동을 걸어봤더니 똑같이 또 띄워요. 그러면 이게 애프터로 시킨 산소 센서가 불량인가? 이 생각부터 먼저 하게 돼요. 위상 컨트롤을 OCVA 밸브가 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체크를 먼저 하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애프터로 산소 센서 바꿔보고 시작을 한 거죠. 100만 원 날려먹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정품을 시켜요. 하나에 60만 원씩 하는 거를 4개를 시켜서 다시 꽂아봅니다. 똑같은 코드가 또 떠요. 그때서야 산소 센서가 아닌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 위상 확인을 간단한 범용 진단기 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 어댑테이션에 들어가든 서비스 데이터에 들어가서 실제 값을 보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기초적으로 차량의 연대표라든가 세대 구분, 엔진 코드 구분, 그다음에 범용 지침서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 꼭 전용 지침서를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것들, 간단한 진단기를 가지고 범용 진단기를 가지고 꼭 필수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료 압력도 먼저 체크를 해놓고 들어가야 되겠죠. 과연 이게 연료 압력이 흐트러져서 트러블이 나오는 거냐? 이러한 것들은 스코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류를 찍어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연료압이 인젝터까지 도달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로 꼭 계측을 해야 되는 것들은 꼭 아날로그로 계측을 해놔야 돼요. 4바에서 유지가 됩니다. 4.5바, 4바 정도가 표준 압이 돼요. 연료 게이지는 유럽형이나 미국형 쪽 거 쓰는 것들하고 일본 쪽 거 쓰는 것들이 상당히 틀린데요. 이건 어쩔 수 없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이 아날로그 게이지, 계측기에 대한 공구들은 기본적으로 엔진 진단을 깊게 들어간다라면 꼭 거기 갖춰놓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압축 압력도 꼭 미리 찍어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먼저 한 강의 편에 있으니까 그 강의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압력이 낮게 나올 때는 저렇게 낮게 떨어질 때가 있어서요. 저때 흔들리는 것들은 체크하기 힘들겠죠. 정상 압력은, 압축 압력은 12가 이제 넘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몇 프로 떨어지면 불량이라고 본다.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헤드 편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크 테스트 역시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거,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리크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비의 트러블을 진단하기 전에 꼭 체크해놓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봤어요. 압축, 헤드, 피스톤, 체인, 연료, 점화, 전원까지. 특히 발전기 같은 것들이 흔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고. 점화는 처음에 교체하고 들어가면 소모품이니까 큰 문제 없겠죠. 그래서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펙은 이런 식으로 12.5, 헤드는 10% 이상 빠지면 안 된다. 피스톤 압축에 대한 편차는 3kg는 유지해야 된다. 체인은 아까처럼 OCV를 구동을 해서 체크하는 것들과 연료 실측하는 거 중요해요. 점화는 소모품으로 잡고 처음에 마무리 져놓고 들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전원은
발전기가 어떻게 흔들리느냐? 발전기 예외가 없어요, 거의. 오일이 누유가 돼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발전기를 타고 흘러간 자국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은 브러쉬에 나오는 분진이 슬립링에 달라붙어서 슬립링을 파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 고장이 납니다. 발전기에 오일이 묻어있다. 수명이 전부 다 7, 8만, 10만 사이에서 다 흔들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번 교시에서는 정보들을 확인하는 거하고 분해 정비하기 전에 처음에 꼭 확보해야 되는 데이터, 실측 데이터들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엔진 분해 조립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